이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실제로 가능하다면 세계적인 경제 효과가 무려 5,830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무궁무진한 혁명과도 같은 그런 혁신이 일어날 것 같고요. 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초전도체가 정말 쓰이는 곳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지금 관심 있는 곳은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고등학교 재직 중에 있고요. EBS에서 물리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인수라고 합니다. 초전도체는 사실 전공자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초전도체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문과 출신입니다. 이제 초전도체 뉴스밖에 없다면서 도대체 초전도체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걸 보면 정말 빅이슈는 빅이슈인 것 같습니다. 뭐 TV, 신문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다양한 매체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아직까지 노벨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이슈가 부각됐다는 건 저한테도 굉장히 좋죠.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도 너무나 요즘에 이제 과학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호들갑이든 아니면 기대감이든 둘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천천히 검증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검증되는 과정도 우리가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잘 살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초전도체는 꿈의 물질이고 혁명의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그렇게 나타나는 일이 아닌 단점이 있어요. 아주 낮은 온도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가 되고 있는 건 상온 초전도체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차츰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초전도체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일반 그냥 보통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게 바로 MRI. 그 MRI는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수소 분자가 있잖아요. 그 수소 분자와 반응해서 그런 수소 분자가 자기적인 성질을 측정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 장치거든요. 그 MRI의 M자가 바로 마그네틱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석을 말하는데 바로 초전도체로 만든 전자석을 이용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전도 현상은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MRI 촬영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MRI 베드에 누워 있을 동안에는 굉장히 추워요. 왜냐면 온도를 낮췄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MRI 말고도 뭐 우리가 좀 듣기에 생소한 양자 컴퓨터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상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ordinary temperature라고 하거든요. 이 ordinary가 보통의 또는 일상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온이라고 하면 보통 과학에서는 한 영상 15도에서 25도 정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 아니면 아주 더울 때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상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초전도 현상은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제한된 환경 또 제한된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초전도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한번 인류를 확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획기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학적인 위상이 그만큼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은 기초 순수과학이 좀 떨어지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이렇게 한 번에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업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이제 줄기세포 연구를 성공했을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노벨상을 탄 것도 아닌데도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재정적 후원을 해왔거든요.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연구를 우리나라 연구진이 만약에 노벨상을 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노벨상을 받았구나 하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벨상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술 또 지식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겠죠? 또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대학교, 연구기관들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로 협업을 하자.
라고 하면서 협력을 부탁할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 또 세계의 많은 기관, 또 연구소 이런 데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제2의, 제3의 노벨상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유가와 히데키라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 처음 노벨상을 안겨줬는데 바로 노벨 물리학상이었어요. 그렇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나니까 관심, 후원,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듭해서 노벨상이 거듭 나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는 걸 보면 우리에게도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보면 이제 미국을 대표적인 예로 보면 되는데요. 미국은 굉장히 많은 인종들이 모여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 있고 중국, 인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리는 이유도 미국의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고 미국도 실력 있는 노벨상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노벨상이 하나하나 나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올 것이고 그렇게 오게 되면 따라오는 부수적인 경제의 효과 또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말 그대로 선진국에 들어선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캐나다 핵융합 연구자가 밝히기를 이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실제로 가능하다면 세계적인 경제 효과가 무려 5,830조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이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뭐 한 10배도 훨씬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활용이 된다면 쓸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 그 쓴다는 분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고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아주 좋은 현상들입니다. 일단 물질을 구분하면 기체, 액체, 고체 우리가 흔히 기액고라고 하는 거 모두 다 배웠을 겁니다. 기체는 영어로 가스, 액체는 리퀴드 그리고 고체는 솔리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관심 있는 곳은 바로 솔리드인 고체입니다. 그 고체는 또다시 3개로 나뉘고요. 하나가 도체, 하나는 반도체, 그리고 절연체. 보통 이제 절연체를 부도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도체는 도체가 아니다 라는 뜻이니까 도체가 아닌 것이 부도체의 정의는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부도체라는 표현보다는 절연체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체, 전기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잘 통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금속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체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을 전기 전도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도체를 전기 전도체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초를 붙이느냐? 그러면 일반 전도체와 좀 다른 느낌이 있느냐? 바로 우리 많이 들었던 것처럼 초능력, 초집중 할 때 쓰는 그 초자거든요. 그렇게 초자를 자주 쓰는데 초능력,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라는 뜻이고 뭐 초집중하면 집중을 완전히 매우 뛰어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전도체라는 것은 전기 전도성이 정말 뛰어나다 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슈퍼예요. 슈퍼. 우리말로는 그냥 초라고 써서 와 전도를 진짜 잘하나 봐 라는 의미로 초전도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일반 전도체와 초전도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전기적인 현상들은요 거의 대부분 전자라고 하는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들어봤죠, 그죠? 그 전자라고 하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그 입자들의 움직임으로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전자가 우리 사람 한 명이라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교실이 있는데요. 교실에 애들도 빽빽하게 있고 책상도 많고 의자도 많아요. 근데 내가 앞문으로 들어와서 뒷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다가 어떤 애랑 부딪히고 책상하고도 부딪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막 열이 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쓰는 구리가 바로 대표적인 도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많은 전선들이 피복으로 둘러싸여 있지 거의 대부분 구리를 쓰잖아요. 그 구리가 그냥 일반 전도체인데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지나다니면서 옆에랑 부딪히고 책상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열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도체의 경우에는 물론 전기를 잘 통하긴 하지만 전기가 통하면서 막 저항이 생기고요. 그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슈퍼, 초전도체는 교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갈 때 누구랑 부딪힐까요? 안 부딪히겠죠. 그러면 부딪히지 않으면 열이 나지 않고 그냥 저항이 없는 경우죠. 바로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TV도 오래 켜두고 나면 열 나죠. 스마트폰도 오래 틀어놓고 있으면 열이 납니다. 바로 그냥 일반 전도체를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로 만들었다? 그 열이 발생하지 않겠죠.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가전제품에 정말 혁명과도 같은 그런 혁신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저항이 없다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초전도체가 정말 쓰이는 곳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사실 이 초전도체는 이전부터 많이 써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온에서 동작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이해하려면 저온, 온도가 낮은 그런 상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낮은 온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할까요? 당연히 얼음을 이용합니다. 우리 보통 시장에 가면 생선들을 얼음 위에 이렇게 올려놔서 생선이 상하는 걸 방지하죠. 더울 때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굉장히 몸이 시원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저온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는 얼음입니다. 근데 얼음은 온도가 낮아지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낮아지게 만드는 게 바로 냉장고예요. 냉장고에 우리 보통 집에 쓰는 냉장실은요, 상온 한 2도씨 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냉동실의 경우에는 물론 냉장고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하 20도 정도 돼요. 얼음보다 훨씬 더 차가운 그런 곳을 유지하죠. 그래서 음식물 같은 것들을 냉동실에 넣어두면 꽝꽝 얼려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낮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한다면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보통 영하 80도 정도까지 만들거든요. 왜 드라이 아이스를 쓰냐면 그래도 값도 싸고 얼음보다도 훨씬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하 80도거든요. 그것보다 좀 더 낮게 만들어 봅시다. 바로 액체 질소입니다. 액체 질소는 거의 영하 한 200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아주 낮은 온도, 막 영하 200도 이하 되는 온도를 우리는 극저온이라고 불러요. 극저온.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초전도 현상은 바로 그 극저온에서만 일어났던 거였죠. 그래서 초전도 현상은 전기 저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까지는 극저온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실생활에서는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극저온이 아니라 우리 상온에서도 이러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전도 현상은 전기 저항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이 초전도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자기장을 통과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장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놓으면 붕 뜨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고 요즘에 이게 굉장히 핫해서 그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밑에 있는 초전도체를 영하 200도 이하인 액체 질소든 액체 산소, 액체 헬륨 담궈놨다가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띄워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상온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냥 상온에서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으면 붕 뜰 거 아닙니까? 생각해 봅시다. 아주 무거운 기차가 있습니다. 열차가 있습니다. 그 열차 밑에 초전도체를 턱턱턱턱 쳐요. 그리고 레일을 자석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자석과 그 초전도체가 상온에서도 밀어낸다면 기차가 붕 뜨겠죠. 근데 이때 붕 뜬다는 게 막 이렇게 높이 뜨는 게 아니고요. 1mm, 0.5mm 정말 요만큼만 떠도 레일과 바퀴가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없어요. 소리도 안 나고요. 아주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것보다 더 빨리 에너지 손실 없이 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남한이라는 제한된 국토에서 살기 때문에 이 열차의 고마움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만약에 정말 초전도 현상으로 갈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를 타서 진행한다면 지금은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그런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거리를 마치 1시간도 안 걸리게 30분도 안 걸리게 이용할 수 있다면 경제적인 이득 또 물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득 정말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대륙이 큰 나라들 또 대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 초전도 현상이 있는 자기부상 열차를 이용한다면 정말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단 고려대 출신인 이석배 씨하고 김지훈 씨가 1999년부터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석배 씨의 리니까 L 그리고 김지훈 씨의 K 합쳐서 LK라고 한 거고 99년부터 우리 연구했어요 라는 의미에서 LK99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2008년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설립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그 초전도 재료는 니오브, 타이타늄, 주석, 바나듐, 갈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개발한 물질은 납, 또 인외석 구조의 소량의 구리를 첨가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고요. 그분들의 이름과 또 자기들의 연구 시작한 그런 연도를 따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마 그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학술지, 과학 학술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입니다. 2004년에 사이언스지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그 연구 결과가 게재되었는데 논문을 조작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개발한 그런 상온 초전도체는 아카이브에 발표됩니다. 이 아카이브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거든요. 이 아카이브는 어느 누구나 다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곳이어서 과학적 검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뢰성의 진실 여부를 위해서 검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연구진이 아카이브에 논문을 올린 게 지난 7월 22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구는 바로 그냥 어제 그제 한 것이 아니라 1999년부터 꾸준히 해왔던 아주 긴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7월 22일에 논문이 게재되었고 7월 26일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런 게 나온다고? 라고 하면서 해외에 있는 언론들 또 사람들에게 이제 대중적으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한번 발표되면 SNS를 통해서 사실 엄청나게 빨리 전파되잖아요. 그러면서 확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지난 8월 1일에는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걸 직접 그 아카이브에 올라온 재료나 이런 것들을 조립해서 한번 직접 만들어봤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미국에 버클리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로런스 국립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물질들을 섞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 가능하겠는데? 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 검증해야 할 단계가 굉장히 많이 남아서 아직은 속단하긴 이르다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중국 하면 대륙이 넓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한번 춘절이나 이렇게 명절이 되면 너무나 교통이 안 좋고 하니까 멀어서 한 2주, 뭐 어떤 데는 한 달 쉬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초고속 열차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차를 운행하려면 전기가 들거나 아니면 연료를 쓰거나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 것 없이도 쓸 수 있는 자기부상 열차 같은 초고속 열차에 굉장히 연구를 아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바로 이와 같은 상온에서도 쓸 수 있는 초전도체가 나왔다라는 뉴스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 중국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 보고 이거 해봤더니 정말로 반자성 효과, 아까 말한 것처럼 상온에서도 초전도체가 자석 위에 붕 뜬다? 그러면 이걸로 자기부상 열차 만들고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국에서는 떠들썩하게 지금 연구도 진행하고 뉴스에서 보도도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는 어제 그제 한 게 아니라요.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이미 2020년에 이 관련된 분야의 특허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그 특허의 부분이 인정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 기술의 특허 등록이니만큼 아마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그 기술력을 이제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걱정들은 조금은 뒤로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들을 뭐 이렇게 쓱 본다고 해서 베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논문 발표된 걸 보면 그것들을 물론 이용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만드는 정말 결정적인 그런 방법들은 우리나라 연구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특허 분야의 기술 선정입니다. 애플 스마트폰하고 삼성 스마트폰의 외관상 보이는 스펙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애플은 모서리가 둥글죠. 근데 삼성은 각지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둥근 모서리는 애플이 특허를 내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그렇게 둥근 모서리로 자기네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미 애플이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최첨단 산업의 기술은 특허에 의해서 발전력이 좌우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상온 초전도체를 처음 개발해서 많은 부분에서 특허 기술을 보유하게 되면 정말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우리 국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양자 컴퓨터의 대중화입니다. 사실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고 낯설고 그러거든요. 일단 양자라는 말 자체가 너무 물리학적으로 좀 학문이 되게 깊이가 있는 용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일단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지금 컴퓨터도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그 어마어마했던 그 진공관 컴퓨터에 비하면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요만한 그 데스크탑 컴퓨터는 정말 엄청난 속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 좀 더 많이 빠른 컴퓨터, 바로 슈퍼컴퓨터입니다. 그 슈퍼컴퓨터는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일기예보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빠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중간중간 내보낼 수 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엄청난 자료의 양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보단 좀 더 처리 속도가 빠른 그런 컴퓨터겠죠. 그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른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집에 쓰고 있는 거나 아니면 슈퍼컴퓨터는 우리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1, 0, 1, 0 이렇게 이진법으로 연산을 합니다.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1이 0일 수도 있고 0이 1일 수도 있고 1과 0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그런 소립자들의 그런 것과 운동과 연관된 부분처럼 만든 컴퓨터다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라고 씁니다. 그렇게 양자 컴퓨터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너무너무 속도가 빠른 겁니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로 10억 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양자 컴퓨터는 단 100초도 안 걸려서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를 시중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 양자 컴퓨터에 초전도 현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초전도 현상이 어디에서만? 극저온에서만.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 양자 컴퓨터가 IBM이 쓰고 있는 Q Experience거든요. 그 Q가 바로 양자라는 영어 단어 퀀텀의 그 Q예요.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를 IBM 같은 정말 거대한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포토를 검색해보면 양자 컴퓨터 하면 컴퓨터가 아니라 무슨 커다란 은색 통 같은 게 많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그 양자 컴퓨터를 온도를 많이 낮춰주게 하는 그런 액체 질소나 어떤 액체 헬륨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온에서 쓸 수 있는 초전도체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우리 집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가 될 수 있고요, 내 스마트폰이 양자 컴퓨터 기능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집 안에서 일기예보든 어떤 정보나 처리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산업, 보고서, 자료 검색 등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를 학습시켜서 그렇게 발표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양자 컴퓨터로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간편하게 그런 것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어마어마한 그런 처리 속도를 가진 최첨단의 컴퓨터,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경제 효과 때문에 아마 5,830조라는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는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 개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안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너무 의대로만 쏠려있는 쏠림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고, 사교육비 증가나 또는 그런 자녀를 의사로 만들고 싶은 부모님들 욕심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만들었던 이 연구가 검증을 통해서 진짜로 현실화되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손흥민을 보고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하고, 또 김연아를 보고 우리가 피겨스케이트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제2의 제3의 손흥민과 김연아가 나오듯이, 바로 나도 이렇게 공학을 해서 이런 길에 들어서야겠다.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만들게 된 다양한 기계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의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실력과 기술을 가진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미래 사회에서는 그런 의사나 이런 것들보다는 또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회적인 구조가 개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공통화되어 있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 의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들떠 있는 것도 문제거든요. 8월 2일자로 한국
초전도 저온 학회에서는 공지사항을 3개를 홈페이지에 커다랗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학회에서는 그 물질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검증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현재 발표된 데이터와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상온 초전도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퀀텀 에너지 측에서 그 만든 시료를 학회에 제공을 해준다면 우리가 그걸 검증하고 측정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대학과 연구실에서 이 LK99 재현을 위한 연구를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작년에도 우리 나로 발사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었습니다. 근데 곧 지나니까 이제 좀 사그러들긴 했죠.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거의 대부분 과학이거든요. 근데 점점점 상급 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학이 좀 많이 싫어하는 과목에 속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런 이슈들을 자꾸 어린 학생들에게 또 사회적으로 노출을 시키면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과학적인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계속 지금 실시간으로 속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몇 분 전, 몇 시간 전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뉴스를 좀 보면서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